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권력뿐만 아니라요,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날, 바로 오늘입니다. 대선일을 맞아 1시간 늦게 문을 열었는데요. 앞으로 2시간 동안 깊이 있게 대선 이슈의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대선 특보로 전해드리는 아침의 매일경제.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대부분 신문이요, 대선과 관련, 오늘 대선일이다, 뭐가 결정이 된다, 이런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매일경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갈등의 시대, 마침표 찍자, 그러면서 표의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두 후보, 지금 뭐 지지율상으로 그동안 1, 2위를 다퉜던 후보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좀 더 보죠. 자, 오늘 20대 대통령 선거다. 이색 유권자 4인의 희망. 이렇게 되면서요. 뭐 고3, 그다음에 귀화 교수, 확진 자영업자, 그다음에 뭐 상중 투표인 50대. 뭐 이런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분열을 막고 경제도 좋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 보시죠. 자, 역시 일면의 대선 얘기군요. 오늘이 5년을 결정합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활용한 제목입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어제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초보 아닌 프로가 국가 경영을 맡아야 한다. 윤석열, 국민 상식과 부패 무능한 세력의 대결이다. 심상정, 양당 독점 정치 마지막 장으로 만들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큰 사진, 뭐 여러 분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기표 도장의 모습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투표다. 제목이 좀 독특하죠. 그래도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래로 가죠. 팬데믹 꼭대기에서 비호감과 냉소를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표를 한다.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선택을 강요받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군요. 봄은 온다지만 민주주의의 꽃은 저절로 피지 않기에 그래도 투표를 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요, 오늘 대부분 일면 기사에 대선 얘기지만요, 코로나 기사도 꽤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 확진 30만도 뚫렸다. 지금 오늘 오전에 발표될 코로나 확진자 어제 하루 숫자가요 35만까지 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누적으로 500만 명이 확진된 거예요, 그동안. 그렇다면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대선에 관해서 깊숙하고 풍부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면에 쪽에 앉아 계십니다. 박봉권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민현주 전 국회의원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주진희 MBN 정치부 기자도 나와 계십니다. 자, 그럼요. 아침에 매일경제 뭐니 해도 지금 현장을 좀 연결해 봐야 됐거든요. 지금 세 곳.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현장에 4곳 정도가 좀 준비가 돼 있어서 먼저 서울 지역부터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 김태린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 기자, 현장 상황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서울 종로구 이북오독위원회에 마련된 평창동 제3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시작된 지 3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투표율은 아침 7시부터 1시간마다 집계돼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서울의 투표율은 5%로 집계됐습니다. 이곳 투표소는 투표가 시작하기 전부터 10여 명의 유권자가 줄을 서서 대기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줄을 서서 투표할 정도는 아니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걸음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이곳 종로는 지난 사전 투표율도 40.65%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서울은 25개구 424개 동에서 총 선거인 수가 833만 6,600여 명에 달해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유권자가 많습니다.
앞서 있었던 사전투표에서 서울은 31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 37.2%의 투표율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여전히 520만 표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했던 사전투표와는 달리 반드시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는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기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평창동 제3투표소에서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산과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동시에 두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부산입니다. 안진우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투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부산 진구청에 마련된 부암일동 제4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부산에서도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8시 현재 부산 지역 투표율은 4.8%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보단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 19대 대선 같은 시간 투표율 5.7%보다도 낮습니다. 이번 대선의 부산 지역 전체 유권자는 292만여 명, 경남은 280만여 명입니다. 앞서 시행된 사전투표에선 부산 34.25%, 경남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곳 부산과 경남의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지난 19대 대선의 부산 경남 지역 사전투표율보단 10% 이상씩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이 표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대 대선의 부산 지역 최종 투표율은 76.7%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았는데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이 얼마가 나올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진구청 투표소에서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자, 다음은 광주로 가보겠는데요. 사전투표율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지금 정치훈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 기자, 지금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폴리텍대학 광주 캠퍼스에 마련된 운안 3동 제2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날이 밝으면서 이곳 투표소도 차분한 가운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날씨는 종일 맑을 것으로 보여 투표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현재 광주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4.9%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난 4일과 5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높았습니다. 광주가 48.27%로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11.34%포인트 높았는데 유권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 투표를 마친 셈입니다. 전남 사전투표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51.45%, 그다음 전북도 48.6%에 달해 호남의 표심이 본투표율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강세가 예상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호남에 적극적인 구애를 보인 만큼 높은 투표 열기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막바지에 논쟁이 된 복합 쇼핑몰이나 야권 단일화에 따른 표심이 어디로 작용할지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투표소에서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자, 이번 대선은 대선 결과 뭐 당연히 궁금하지만요. 투표율이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전 투표율이 역대급 숫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걸 반영한다면 본 투표율이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표하지 않을까. 일단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현실화 될지 어떨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지금 뭐 투표를 이미 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선 후보, 물론 누구누구인지 이미 다 아시지만요. 그래도요, 오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2명입니다. 근데 기호는 14번까지 있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두 분이 그만두셨거든요. 뭐 다들 기억하시죠? 안철수 후보, 김동연 후보가 중간에 중도 사퇴를 하고요. 뭐 각각 후보, 다른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크게 좀 볼까요? 12명입니다. 1번 이재명, 2번 윤석열, 3번 심상정. 일단 이 세 분이 좀 많이 주목을 받은 거죠. 그리고 5번도 있습니다. 5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6번 국가혁명당 허경영. 이분은 뭐 전화를 많이 받았다. 이런 분들 좀 있어요. 그리고 노동당 7번입니다. 이배균. 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새누리당 오근호,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그리고요 우리공화당 조원진, 진보당 김재현, 통일한국당 이경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류연합당 김민찬 후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한 분이 차기 대통령으로 탄생을 하는 겁니다. 투표 가시면 다 있습니다. 이 투표용지에 보면 이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중간에 사퇴하신 분들은 본투표일은 사퇴라고 이렇게 표시는 안 돼 있고요. 사실은 이 투표소에 누구누구가 사퇴입니다. 이게 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요. 많은 분들이 투표를 가실 때 이제 기표 도구를 보시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원래부터 이런 거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기표 도구가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유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때 나타나는 모양, 여러분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원래 처음에는 특별한 표시가 없는 동그라미 모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작은 모양 하나에도 사소한 변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기원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1952년, 먹고 살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투표는 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동그라미 모양을 찍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는데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총알탄피와 대나무, 이 두 가지를 기표 용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지금과 같은 플라스틱 용구가 도입된 건 1970년 이후입니다. 이때부터 플라스틱 재질의 기표 용구를 이용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볼펜의 동그란 부분을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표 용구는 없었습니다. 전국이 동일한 기표 용구를 사용한 건 1985년. 하지만 이때까지도 동그라미 안에 아무 모양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으면 채 마르지 않은 인주가 다른 칸에 묻으면서 누구를 찍은 건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동그라미 안에 사람 인자를 넣은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양 역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과는 좀 다르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한 변의 변화가 생긴 건데요. 바로 이 사람 인자가 당시 제14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섰던 김영삼 대통령의 3자를 연상시킨다. 이런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표 모양으로 바뀌게 된 건 1994년. 기존의 사람 인자에서 점을 친다는 의미의 점 복자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 인자의 경우에는 좌우 대칭으로 보여서 투표용지를 접었을 때 일부 무효표가 발생을 했지만 점 복자는 좌우가 대칭되지 않아서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인주가 필요 없는 만년 기표봉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기표용구는 유권자를 위해 편리하게 발전돼 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예로부터 선거란 말이 있죠.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선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아직 투표 안 하셨다고요? 갈까 말까 미루지 마시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지금까지 김유진 아나운서였습니다. 기표 도구를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저런 과정을 좀 거쳤군요. 자, 지금부터는요. 오늘 신문에 실린 대선 관련 기사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내용은 어제 마지막 날이죠. 유세 마지막 날 후보들의 모습을 담은 기사들이 꽤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자, 두 후보가 기사 한 판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이쪽에 있군요. 이재명, 국정엔 숙련된 프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칙 특권 없는 세상 만들 것이다. 이런 각오를 밝혔죠. 수도권 9곳을 어제 훑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 청계광장에서 유세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홍대거리까지 찾아갔습니다. 자, 그 옆에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민주당 탄핵을 떠드는데 하려면 하라. 제게는 국민이 지지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제주에서 출발해서요 쭉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서울까지 왔습니다. 서울에서는요 어제 서울의 이 서울광장에서 유세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남역 인근으로 가서 또 유세를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 기사와 관련된 두 후보의 이야기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국정에 연습은 없습니다.
연습을 해야 되는 초보 아마추어가 아니라 준비된 역량 있는 프로가 국가 경영을 맡아야 됩니다.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못다 이룬 평화 통일의 꿈을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의 꿈을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민주당 사람들은 국민들의 지지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180석을 가지고 제대로 정부를 운영할 수 없게 방해를 하거나 심지어는 우리 당의 이탈자들을 모아 저를 탄핵을 칠 수도 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저는 하라면 하라 이겁니다. 저에게는 가장 막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자, 저렇게 호소를 했어요. 다음 기사도 두 후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보시죠. 청계천에서 이낙연과 촛불 정신을 호소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기사도 강조하고 있군요. 그 옆으로 가겠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안이유와 최종 유세.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의미가 있네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단일화를 했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그동안 갈등 관계라고 했었는데 같이 자리를 했고,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은 경쟁자였죠. 대선 경선 경쟁자였습니다. 이렇게 같이 모습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이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촛불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지키자는 절박함이었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국민들의 미래가 달린 이 역사적인 대회전의 장에서 마지막 단 한 사람까지 참여해 어게인 2002 승리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권력이 부패하고 권력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고 권력이 국민들을 속이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경제가 망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망치는 부정부패는 지위, 고하, 이편, 저편, 막론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으로 처리되게 할 것입니다. 자, 지금 보셨듯이요. 이른바 양강 후보가 목소리가 갈라지고 목이 쉴 정도로 저렇게 호소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이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표를 달라고 호소전을 벌였거든요. 기사로 있습니다. 심상정, 날 찍으면 사표가 아닌 삶을 바꿀 생표입니다. 그러면서 노동자 그리고 청년 비주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누가 싫어서 찍는 한 표는 결코 내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소신투표. 심상정에게 주시는 표는 절대 사표가 아닙니다. 아니, 그런 논리로 치면은 지금 두 후보 중에 낙선하는 분표도 다 사표예요. 맞죠, 여러분? 세상에 사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상정에게 주는 한 표만이 가장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펄펄 살아 움직이는 생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이렇게 후보들마다 호소전을 벌였죠. 그리고요, 아까 처음 방송 시작할 때 12명의 후보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뭐 영상에는 뭐 준비가 안 돼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보들도
다 각 지역에서 표를 달라고 호소전을 어제 마지막까지 벌였습니다. 자, 후보들 얘기 그동안 참 많이 했기 때문에요. 뭐 추가적으로 한다는 건 사족 같고요. 오늘 패널 4분 나오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좀 미리 드렸습니다. 이번 대선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질문이 좀 이렇습니다. 이번 대선은 과거 대선과 이것이 달랐다. 자, 이것.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조금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패널 한 분씩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봉건 논설위원께서는 이번 대선, 과거 대선과 확실히 이것이 다르다. 어떤 것이 좀 떠올랐습니까? 저 지금 패널에 3가지 썼는데요. 예. 사생결단, 역대급 비호감, 예. 그리고 사라진 배우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런 예. 분석에 동의하실 것 같아요. 이것이 아니라 이것 들이댔네요. 복수 그렇죠. 적으셨어요, 예. 지금요. 일단 뭐 선거판이라는 게 뭐 항상 치열했죠. 하지만 이번 선거는 정말 이전 투구와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그리고 선거에 지면은 감옥에 가야 할 것 같은 일각에서는 정도로- 그런 얘기까지 하신 분들이 그렇죠. 있었죠. 예, 이재명 후보가 뭐 선거에 지면은 감옥 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정도로 생존 투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이전 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막말도 넘쳐났죠. 예. 기본적으로 뭐 생각나는 게 존경한다고 했더니 존경한 줄 알더라.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전두환 발언 이후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개사과 국민들 황당해했었죠. 이런 것도 있었고 국민들이 비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졌었고 그리고 지금 배우자들이 사라졌는데 뭐 국민의힘이나 뭐 저기 더불어민주당이나 예. 그 배우자가 대중의 눈에 안 띄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니까 배우자를 그렇습니다. 내세우지 않았겠죠, 당연히. 배우자가 도대체 언제 공식적으로 등장합니까? 이게 끊임없는 질문이었어요, 이게. 그렇죠. 근데 뭐 내세울 수 없었던 게 김건희 씨나 김혜영 예. 씨 모두 국민의 영리를 건드리는 그런 행위에 연루가 됐고 김혜영 씨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하면은 그 법인카드 이용이랄지 예. 예약 대리 처방이랄지 어떤 실정법에 위반되는 사안이거든요.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게 있었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그 경력 부풀기랄지 예. 학력 위조랄지 또 주가 조작 사건에도 지금 수사를 의혹을 받고 받고 있는 있습니다. 상황이죠. 예. 의혹이죠.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국민들이 혐오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선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과거 대선과 이것이 달랐다. 박봉건 의원께서는 복수로 적어줬는데 다 보니까 좀 아무리 봐도 긍정적인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어떤 것이 달랐다고 보십니까? 대개 대선이건 총선이건 끝나고 나면 예, 승복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서양에서도 그렇게 하죠. 예. 대선 직후에 바로 표결은 안 끝나도 개표는 안 끝나도 예, 대개 이제 컨세션 연설을 하면서 승복을 하는데 이번 우리나라 이번 대선 예. 예전에 우리 대선 87년 이후에 보면은 맞득치는 않아도 겉으로는 승복을 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뭐 인사청문이랄지 정부 조직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안을 바꿔야 됩니다. 예. 법안이랄지 예산이랄지를 그렇죠. 그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제스처를 취하거든요. 이번 대선은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아, 바로 내일 새벽이 되겠죠. 예. 내일 새벽 당선이 되고 나면 뭐 형식적으로 축하한다는 얘기는 하겠지만 바로 대립 모드로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은 대선에서 진 후보 그리고 그 후보 쪽 진영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대립, 반발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말로는 뭐 아마 근사한 얘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예.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서는 이게 지금 금방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응어리가 져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비호감 대선의 문제점이죠. 비호감 대선을 만든 이유는 이 후보들을 뽑아낸 정당의 뿌리가 있습니다. 예. 아마 틀림없이 대립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과연 정당은 이번 대선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했는가? 예. 정당 안의 민주주의는 과연 제대로 작동이 됐는가라는 예.
민주주의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당을 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아마 지금 오늘 투표장에 가는 많은 분들이 기권을 처음에 생각했던 분들도 투표장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덜 못했나, 더 잘했나라기보다는 누가 덜 못했나, 차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가는 투표하러 가는 분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유와 세력은 누구냐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마 답은 정당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투표하러 가라. 오늘 뭐 민주주의에 꽂히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 얘기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아니 꽃을 피우려면 뭐가 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고요. 예.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극심한 대립과 갈등, 투쟁이 전개가 될 텐데 예.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이 계속 싸울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굉장히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지난 1년 동안의 극심한 혼란과 대립과 투쟁을 봤을 때 우려되는 대선 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보였던 대립, 이게 대선이 끝나도 이게 해소될 만한 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지금요. 자, 다음은 민현주 전 의원께서는 무엇이 달랐다고 보십니까? 전 영선 후보 영선 이 중에서 되실 거니까요. 영선 영선. 대통령. 네, 여의도 경험이 없는 두 후보가 예. 과거 대선에서는 사실은 어려웠거든요. 한쪽은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양쪽의 그 거대 두 정당의 후보가 여의도 경험이 없는 영선 후보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 배경에는 사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열망이 예.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끝까지 뭐 30% 후반에서 40%대까지 나온다고는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정부의 정책 실패, 그다음에 국민 통합에 대한 실패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던 것, 예. 그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강하게 이제 인식이 됐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여의도 정치가 아니라 초선으로서 영선이죠. 그러니까 정치 초보로서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와닿았고 예. 사실 이재명 후보도 물론 민주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정면 돌파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프레임으로 정치 교체라는 걸 들고 나와서 예. 기존에 있는 여의도 정치의 문법이라든지 기존의 문재인 정부의 정치가 아닌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일부 지지층에 대해서 반발을 줄이면서 예. 정치 교체, 그 영선으로서의 새로운 모습 이걸 보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나.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한계점이 무엇이냐면 예. 물론 영선이긴 하지만 이미 성남시장도 했고 경기도 지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으로 해서 뭐 초보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한계가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좀 그 이미지, 영선 예. 이미지에서는 약간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네. 민 의원님 향후에도 지금 네. 이번 대선이 끝나고 향후 또 지나면 대선이 또 있잖아요. 네. 향후 대선에도 지금처럼 영선 후보들이 등장할 가능성 또 있다고 보십니까? 정권이나 정부의 실패가 예. 저는 크면 클수록 그리고 특히 중산층의 민생 삶과 관련된 정책의 실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정치 초보자에 대한 기대가 커지지 않을까. 사실 안철수 후보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도 이런 배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정치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영선이 항상 좋은 건 아니죠. 물론 국민들께는 새로운 기대를 줄 수는 예. 있지만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정 운영에서. 이런 측면에서는 국회가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고 정권을 잡은 그 정당과 청와대, 정부가 좀 더 민심에 가까운 민심만 바라보는 정책과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차기 정부가 잘하면 없을 것이고 또 잘못한다면 생길 거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주진희 기자는 이번 대선, 과거 대선과는 어떤 점에서 좀 다르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기자들은 그 판세를 분석해서 각 정당의 전략을 좀 취재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각 정당이 가장 많이 언급했던 것이 바로 청년이었습니다. 아, 그 부동층을 잡아야 될 것 같다. 예.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뭐 인구적으로 봐도 뭐 청년 기본법에 따르면 20세부터 34세가 청년인데 예. 한 900만 명 넘습니다. 1000만 명 가까이 갑니다. 유권자들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예. 이들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당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아마 기자들도 그쪽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 중에 사실 부동층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에 특히 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는 왜 그럽니까? 아무래도 그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예. 윗세대들과 역사적 경험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예.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정당 지지가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이라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을 돌이켜 봤을 때는 본인들이 과연 누구를 지지해야 될 것인가라는 게 예. 아마 부동층으로 자리 잡게 매김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네 분이 각각 보니까 다 다른 내용들이에요. 근데 중간에는 약간 중립적인 표현도 있고요. 부정적인 표현도 좀 섞여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대선, 과거 대선과는 좀 어떻게 다르다. 머릿속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 각각 또 이렇게 떠오르는 뭔가가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기사 좀 이어가 보죠. 다음입니다. 무슨 징크스 이런 걸 다룬 기사가 있어요. 오늘 좀 눈길을 잡습니다. 이번 대선 관전 포인트를 적었는데요. 그동안 보면은 경기지사 출신 그리고 이른바 엘리트라고 꼽히는 서울대 법대 출신들 대통령 안 되더라. 필패론입니다. 필패론. 그러네요. 경기지사 출신을 보면은 떠오르시죠? 이인재, 손학규, 김문수 전 지사 이분들 다 대권 도전을 굉장히 치열하게 했어요. 근데 결국 안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 특정 대학 대학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서울대 법대 출신들 여기 있네요. 이회창, 이인재 이런 분들인데 역시 대권 가까이 갔으나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필패론.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그리고요. 윤석열 후보는 서울대 법대. 두 징크스 중에 하나는 이번에 깨지는 거네요. 무조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볼 지점이다라는 거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투표율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사전 투표율이 역대급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5년 만에 꿈의 80% 넘어설까? 90년대 대선에서 80% 정도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오랜만이 되는데 과연 80%를 넘어서는 투표율을 기록할까 합니다. 호남에서 굉장히 높았죠, 지금요.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신경민 전 의원님, 이현 전 의원님 두 분 전직 의원께서 아마 이렇게 마음속에 좀 계산을 했을 텐데 신경민 전 의원은 이번 투표를 어느 정도까지 갈 걸로 보세요? 네, 지금 14년 이후 여러 번 선거가 있었는데 예. 이번 사전 투표율은 기록적이죠. 근데 지금 사실상 투표를 사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 투표 사흘에 좀 적응이 됐다고 그럴까요?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그럴까요?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전체 투표율이 왕창 높아진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투표할 수 있는 날이 3일로 늘어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 투표하실 분들이 미리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수요일은 놀자.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좀 굳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투표를 하겠다는 분들은 선관위가 조사한 거 보면 처음에는 낮다가 점점 높아져 가지고 예. 가장 마지막에 한 거 보면은 83% 정도가 투표를 꼭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항상 그거보다 낮았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80%를 과연 넘길 수 있을지가 매우 좀 그러면 불투명하지 신경민 전 않을까. 의원께서는 조금 무리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숫자를 하나 딱 찝는다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80 조금 떨어지는 그 정도. 80 좀 떨어진다. 네, 그 정도가 되지 않. 지난번에 이전- 77이었거든요. 그럼 19대보다는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77보다는 조금 높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아무튼 지난 대선보다 높지만 80은 못 넘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자, 민현주 전 의원께서는 이번 대선 투표율 얼마로 전망하십니까? 저도 80%는 조금 욕심인 것 같고요. 80%를 넘는다면 뭐 국민들이 주권 행사를 해주시는 거니까 고마운데요. 예. 80%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데 75%는 무난히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75% 무난히 넘는데 그럼 이전 77% 수준은? 77, 78선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 예. 중에 하나가 물론 사전 선거 이제 투표율이 워낙 높아서 예. 이미 투표하실 분들 미리 다 하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또 많은 유권자분들 견해는 어떠냐면 선관위에 대한 약간 불신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두 번째 날 사전 투표에서 코로나 확진자분들 투표할 때 그 예. 상황은 좀 늦게 일어나긴 했지만요. 예. 어쨌든 그 전후로 해서 지난 총선 때부터 약간 불신이 있어서 그럼 사전 투표에 대한 약간 불신이 있다? 네, 그런 불신. 그다음 선관위가 선거 관리에 대한 유능하지 못하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그래서 본투표 때 꼭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투표는 꼭 한다. 하지만 난 본투표 때 하겠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계셨고요. 예. 조금 연배 있으신 분들이 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게 있어서요. 물론 예. 사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도 계시지만요. 그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진짜 적극적으로 투표할 분들이 다 나왔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어서 그 정도의 적극성을 가진 분들이 본투표에서 올린다면 한 77%, 75%는 무난히 넘기고 80까지는 하지만 중도층이 어느 정도일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간의 비호감 대선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서 중도층이 적극적으로 나오셔야 80이 넘어갈 텐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제가 감안을 한다면 70% 후반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지난 19대 대선과 비슷하거나 최소한 그보다 좀 높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과연 오늘 두 분 내일 이 시간이면 다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지 두 분이 맞추신 건지 아니면 뭔가 전망이 틀리신 건지 내일 오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가 이제 대선 특보 형식으로 전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그중 한 가지가요. 그동안 후보들의 발언 위주로 소개했지만요. 이번에는요. 후보들의 어떤 동작입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동작들 길기범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전북 지역 유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갑자기 달려나오더니 공을 발로 차듯 발차기를 선보입니다. 코로나19를 멀리 차버리겠다는 의지의 퍼포먼스라며 부스터샷이 아닌 부스터슛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슈팅 내용은 뭐냐면 코로나19 예짝가는 거 확 하고 차버리겠습니다. 얘가. 꼬린. 코로나19는 나라도로 꼬린 됐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어퍼컷 퍼포먼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처럼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겠다며 히딩크 감독의 어퍼컷 세리머니를 따라한 건데 실제 권투 글러브를 끼고 대선 승리를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하이오페로 이긴 그 카라스키아가 보내준 우리 홍수환 선수께 보내주신 글러브랍니다, 이게. 대선 후보들의 이색 퍼포먼스는 대선마다 등장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가 부산 야구팀의 상징인 비닐봉지를 머리에 쓰고 유세에 나서기도 했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는 부패 세력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며 세탁기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고유의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런 세레모니를 통해서 본인을 다시 좀 더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과연 어떤 퍼포먼스가 유권자들의 이목뿐 아니라 표심까지 끌었을지 대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자, 그럼요. 이 시각 투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자연이다. MBN의 인기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출연하신 한 분이 소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데요. 선거 상황실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선거 상황실입니다. 지금부터 전국의 투표율을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는 이 투표율 그냥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재밌고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MBN의 대표 프로그램이죠. 나는 자연인이다와 함께하는 겁니다. 고요한 자연 속으로 자연인과 함께 지금 이 시각 전국 투표율 알아봅니다. 네, 깊은 산속 따뜻한 남양을 바라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자연인의 집입니다. 손을 흔드시네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해 겨울 출연했던 자연인 박명덕 씨를 만나볼 겁니다. 네, 처마미 풍경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투표율 8%입니다. 자, 본격적인 요리에 앞서서 자연인의 보물 1호가 궁금해지는데요. 젊었을 때 사이클 선수셨대요. 이 자전거가 제 보물 1호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진짜 멋지다. 자전거 타고 투표하러 가볼까요? 경기 투표율입니다. 9%입니다. 자, 내친 김에 보물 2호도 알아보죠. 야, 역시 트로트 매니아시네요. 트로트 좋죠. 네. 구성진 한 소절 한 소절 좋네요. 좋아. 인터넷 투표율입니다. 8.3%. 자. 이제 요리할 시간인데 땅속에서 뭘 꺼내시... 오, 김치 아닌가요? 시원한 김장김치처럼 시원하게 투표해야죠. 그렇죠. 시원하게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탁 찍어야죠. 맞아요. 시원하게 투표 도장 찍어보자고요. 부산 투표율입니다. 8.2%. 자, 자연인 오늘 도대체 뭘 만드실지 궁금해요. 좀 기다려봐요. 음식이나 투표나 서두르면 안 된다. 예, 잘못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되죠. 신중해야죠. 네, 서두르지 마시고 재촉하지 마시고 투표도 요리도 신중하게. 울산 투표율입니다. 8.4%. 자, 그렇다면은 땔감 먼저 자연인 실력 한번 보죠. 어우, 한 번에. 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연인. 땔감 많이 쌓였어요. 자연인 장작 패는 힘이 대단합니다. 경남 투표율 8.5%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친 김에 제작진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죠. 소리가 안 나는데요? 너무 부끄러운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아유, 쉽지 않죠. 자연인에게 한 수 배우셔야겠습니다. 대구 투표율 10.1%입니다. 자, 과연 어떤 요리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팔을 숭숭 써시고. 때가 두둑해야 투표한 맛도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고춧가루처럼 화끈하게 한 표 찍어볼까요? 경북 투표율 9.3%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돼지고기 두리치기인데 산속 생활에서는 영양 보충이 최고 아닙니까? 영양 보충 중요하죠. 그럼요. 네, 그런데 오늘은 영양 보충만큼 중요한 게 있죠. 바로 투표입니다. 광주의 투표율 6.5%입니다. 근데 오늘 자연인 요리 비법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뭐 별거 있어요. 눈짐작으로 하는 게지. 눈짐작. 그렇죠. 눈짐작 최고죠. 예. 와, 쓱싹쓱싹 손맛이 장난 아닌데요. 투표 손맛 또 보여주세요. 전남 투표율 6.9%. 소뚜껑 돼지고기 두루치기. 맛있겠다. 투표나 요리나 눈짐작인데 투표하자는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잘 끓고 있어요. 투표율 얘기하다 침 넘어가겠습니다. 전국 투표율 보시죠. 7.2%. 파랑 빨강 고추 이쁘게 썰어놓고 자, 이렇게 두둑히 담아내면은 드디어 완성입니다. 너무 맛있겠네요. 저도 진짜 가서 먹고 싶어요. 자연인 옆에서. 저도 두루치기 하나 먹고 싶네요. 대전 투표율입니다. 8.4%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예정에 없던 건데? 시원한 동치미 김치. 와, 두루치기 동치미 김치 이거 최고잖아요. 최고의 조합이죠. 최고죠. 시원하고 개운한 동치미 같은 나라를 만들어줄 대통령을 원합니다. 충남의 투표율 8.7%.
딱 담으시고. 아, 우리 자연인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제가 음식을 먹을 때에 같이 먹는 상대방한테 식욕을 돋구는 재주가 조금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쩐지 지금 제가 여기서 멀리서 보고 있는데도 막 먹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요. 진짜 자연인 때문에 군침 돕니다. 충북 투표율입니다. 9.4%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자연인 산으로 오게 된 사연이 궁금한데요. 사연이 많죠. 그 많은 사연 이야기를 다 하자면 하룻밤을 다 새야 됩니다. 아, 저 하룻밤 셀 준비가 됐어요. 예, 저도요, 얘기해 주세요. 저도요. 자연인의 사연으로 밤은 깊어만 갑니다. 최종의 투표율 7.1%. 그래요. 뭐 사연이 중요하겠습니까? 마음만 편하면 뭐 세상 부러울 것 하나 없죠. 달아달아 훌륭한 대통령 뽑혀라. 강원 투표율 알아봅니다. 8.5% 보이고 있습니다. 자, 꽁꽁 얼어붙은 다음 날 아침 자연인이 서둘러 나섭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응? 말씀 안 하시네. 저는 왠지 알 것 같기도 한데요. 제주의 투표율입니다. 8.9%. 저기 자연인 저기 아침부터 어디 가세요? 예, 가긴 늘려 지금 투표하러 갑니다. 아, 근데 지금 전국 투표율이 지금 어떻게 되죠? 아, 저는 잘 모르고요. 우리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실 거예요. 투표율이 얼마예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전국 투표율은요 9.2%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은 14%인데요. 아직은 낮은 수치입니다. 네, 지금까지 자연인과 함께 이 시각 투표율 살펴보고 왔습니다. 잠깐이지만 너무 힐링되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점심 메뉴로 돼지고기 두루치기 당선 유력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투표는 꼭 하고 먹어야겠죠.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자연인과 같이 투표하러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중간에 방송을 들어와서 보신 분은 갑자기 왜 이 시간에 나는 자연이다가 방송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나는 자연이다에 출연하신 분이요. 투표율을 전해드리는 순서였습니다. 지금 방송은 아침에 매일경제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준희 기자, 지금 각 지역별 그리고 전국 투표율을 봤는데요. 사전 투표율 굉장히 높아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굉장한 역대급 투표를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했었는데 물론 아직 시간은 이릅니다만 지난 19대 대선 5년 전과 비교해보면 본투표일 투표율이 낮아요 지금.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네, 중앙선관위도 이번에는 아마 80% 넘지 않을까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지금 상승 속도가 낮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그 두 차례 사전투표 날에 이미 어느 정도 투표를 하고 오늘 쉬겠다는 사람들이 좀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는 거의 50% 가까이 투표율이 이미 사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반은 오늘 과연 다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미 할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투표를 했고 예. 아직 고민하시는 분들이 투표를 오늘 하시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때문에 아마 상승 속도도 예. 지난번과 달리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지금 이제 뭐 아직 10시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뭐 투표를 하신 분도 있지만 이제 투표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일단 지금 나오는 투표율 상으로는요. 5년 전보다는 일단 좀 낮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사전 투표 이미 하신 투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후 1시부터 합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투표율이 갑자기 이제 뛰게 되죠. 자, 그 상황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진희 기자. 아까 이 투표율 전해드리기 전에 이제 후보들의 그 동작. 사실은 과거 대선 때 대선 후보가 저런 동작을 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번 동작은 후보마다 독특한 동작을 좀 했거든요. 어퍼컷도 있고요. 발차기 동작도 있었어요. 특히 후보마다. 자, 이게 왜 시작이 된 겁니까? 현장에서 이런 거 시작할 때 좀 취재도 해보고 얘기 좀 들어보실 텐데 어떤 이유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시작한 거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예.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달 15일 부산 유세에서 즉흥적으로 어퍼컷을 선보였는데 예.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던 이준석 대표라든가 관계자들도 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즉흥적인 그 어퍼컷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냥 갑자기 한 겁니까? 네, 주변 표정을 봐도 이거는 예정돼 있지 않았다라는 표정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환호가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어서 다음날 광주 일정에서도 이제 지지자들이 어퍼컷을 환호하면서 계속 이게 시그니처
행동으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어제도 어퍼컷을 여러 번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윤석열 후보를 떠올릴 수 있는 행동이 된 건데 여기에 못지않게 이재명 후보도 예. 발차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부스터 슛 뭐 이런 이름도 좀 붙었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처음 그걸 보인 때가 19일이었습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보다 조금 늦었네요, 동작은. 네, 그래서 아무래도 기자들은 이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는 예. 이거는 아무래도 코로나를 날려버리겠다라는 부스터샷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후보들마다 후보를 떠올리는 시그니처 행동이 있어야 하는 만큼 예. 아무래도 고안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기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선대본에서는 예. 아무래도 코로나를 날려버리겠다는 의미였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태권도복을 입고 뭐 격파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두 후보의 공통점은 뭔가 힘이 있고 강력한 모습 뭐 이런 걸 공통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지금 투표율 소개해드렸는데 역대 대선 그리고 최근 선거는 과연 어느 정도 투표율을 기록했는가. 이거는 이제 최종입니다. 최종전 마무리가 된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비교 좀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역대 대선 투표율입니다. 2007년 17대 대선부터 나오죠. 이 시각 현재인데요. 9.4, 11.6, 14.1, 9.8.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본투표율 투표율은 17대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다음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에 있었던 선거 투표율, 이 시각 현재입니다. 이거 비교할 수가 있죠. 17대 대선, 18대 지선. 좀 이번이 낫네요. 근데 좀 감안하실 게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투표하실까 말까 생각하신 분이 미리 사전 투표를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 최근 선거하고 비교하면 오늘 본투표율인 오늘이요.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이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다음, 자,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기사가 좀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가지 어떤 입장을 좀 냈는데요. 이게 특정 대선 후보가 좀 관련이 있어요. 기사 보시죠. 문 대통령, 여성가족부 매우 중요하다. 더 발전해야 한다. 자, 이게 평상시 같았으면은 뭐 특정 부처에 대해서 격려했구나.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부 더 발전해야 된다. 근데 여성가족부는 한 후보가 폐지하겠다고 공약 낸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제 나왔어요. 대선 전날 윤석열 후보 공약을 반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로 다뤄집니다, 지금요. 여성의 날 축하, 뭐 SNS 글에 다음 정부도 뭐 성평등 진전을 이런 얘기 썼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 여가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청와대 대변인 이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진 겁니다. 박봉건 의원께서는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선거 개입 시비가 불가피하고요. 특히나 선거 하루 전날 야당 후보가 낸 대표 공약 중 하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 폐지하는 게.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에 등을 돌린 20대 남성, 2대 남의 표를 얻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걸 정면 반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 선거 개입 시비가 뭐 한두 번이 아니죠. 그다음 최근에는 지난 5년 내내 탈원전을 주창하다가 갑자기 원전을 주력 기저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사람들 당혹스럽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도 원전을 배제한 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원전을 또 사용한다는 거는 그동안의 탈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그리고 압도적인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10명 중 7명이 탈원전 폭주를 반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고 또 최근에도 군산에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를 또 현장 행보를 했잖아요. 그것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고 방역 패스도 대선 전에 갑자기 폐지를 했고 그리고 지난해 4.7 재보선 때도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가덕도 내려가서
가슴이 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자꾸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오시면은 이게 구설수에 오르고 안타깝지만 약간 뒷말을 남긴다는 뒷말 거죠. 남기는 거죠. 예. 그런 건 조금 좀 위험스럽다, 부적절하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여성가족부 문제는 지금 정부가 패미 정부라는 그런 식 인식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이 여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20대 여성 지지율이 20대 남성 지지율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예. 여성가족부에 대한 힘을 실어줌으로써 야당 대선 후보에 맞서는 예. 2대녀, 20대 여성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예.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가운데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이요. 자, 어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뭔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고받는 자리, 그리고 보고받은 이후에 이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알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민 전 의원님,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니 보고받아서 그 보고한 주체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한 거다. 자연스럽게 나온 거다. 또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심스럽지만이라는 전제와 단서는 달았죠.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인지를 한 상황에서 얘기를 한 뭔가 거고요. 조심스럽지만 오늘 날이 좀 뭐가 있었다. 뭐 이렇게 세계, 설명이 좀 돼 있어요. 그렇죠. 세계 여성의 날이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여가부가 굉장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곤혹스러운 형편에 있었고, 그것을 좀 고무 격려한다는 측면도 물론 있었죠. 근데 분명히 논란이 될 거다라는 것은 알고서 하는 행동이었고요. 최근에 금방 지적을 받았던 여러 가지 행보나 또 이런 멘트에서 몇 번 얘기가 있었죠. 이게 뭐 처음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선 하루 전인데 대통령께서 조금 참아도 될 수 있는 사정이었죠. 근데 이걸 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쏟아 담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얘기를 한 건데, 여가부 문제는 문 대통령의 그 사이 후보 시절 그리고 2012년부터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야당 후보로부터 심하게 공격을 받으면서 좀 매우 불쾌하고 곤혹스러웠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한 거죠. 자, 민현주 전 의원님, 말씀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대선 관련해서 사실은 깨알같이 선거 개입에 대한 의혹이 좀 비판들이 있었어요. 뭐 지난주에 대구 가신 거나 지난주에 군산 가신 일정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어제는 대놓고 여가부 관련되는 멘트를 하면서 마치 여성의 날에 여성에 대해서 뭐 발언을 하는 것처럼 포장은 되어 있지만 여가부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 후보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좀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그렇게 좀 인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이게 정말 여성의 권리나 여성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고 진짜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그 전에 있었던 윤미향 사태나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시고 진행했다면 또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느닷없이 갑자기 여가부의 문제를 갖다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대남과 이대녀 간의 갈등의 문제가 사실은 현실 속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초반에 이대남한테 구애를 하기 위해서 행보를 하다가 계속 갈짓자 행보가 났었어요. 그래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뭐 정책 행보도 애매해지니까 방향을 다 바꿔서 지금 막판에 가서는 젊은 여성들에게 지금 표심을 구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이건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깨알 선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그냥 선거에 공약, 특히 상대당 후보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반박하는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에요. 그건 이재명 후보가 하는 반박 그 이상의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선거 날이니까 더 이상은 청와대에서 어떤 멘트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대통령이 더 이상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좀 더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여성가족부 얘기를 하면서 조심스럽지만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어제입니다.
여가부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보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역시 뭐 대선 기사 쭉 이어지는데요. 오늘 투표하시러 가실 분들 계시잖아요. 뭐 경험이 많으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처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과연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 또 확진자 30만 명 넘어섰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뭐 그런 분들도 걱정하실 텐데 그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투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반 유권자와 오후 6시 전, 일반 유권자는 오후 6시 전에 투표소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비확진, 확진 안 되신 분들이요. 그리고 기표한 용지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시죠? 이거 찍으면 안 됩니다. 이거 찍어서 누구 뭐 올리거나 보여드리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좀 더 보죠. 확진자의 경우는요. 투표 시간이 오후 6시부터 7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비확진되신 분들, 확진 안 되신 분들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증 외에 확진 증명자료 준비하셔야 되고요. 오후 6시 전에는 별도 장소에 대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게 대기 시간이 또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데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호되게 비판을 받았잖아요. 오늘은 아마 제대로 하겠죠. 그 정도까지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빈 투표 용지라도 훼손하면요. 이거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동선이 지금 그려져 있죠? 이거 좀 크게 잡겠습니다. 카메라로. 1번, 2번 순서가 있습니다. 들어가면요. 먼저 체온 측정하시고 손 소독하시고 비닐 장갑은 요청하시면 낄 수 있는데 뭐 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본인 확인, 투표용지 수령, 기표 이렇게 퇴장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몇 시 정도면은 당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 12시 전인가? 아니면 새벽으로 가야 되나? 뭐 이런 겁니다. 기사 있습니다. 투표 시간 연장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그동안 초접전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상황은 그래요. 당선 윤곽 이르면 오전 1시. 날이 넘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윤곽이 나올 때까지. 왜냐하면 이 확진자분들 투표 끝나는 게 7시 반입니다. 그러면은 준비 과정 있으면 30분 잡으면은 빨라야 8시부터 개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무튼 좀 늦어진다는 겁니다. 평소보다. 그리고요. 출구조사 결과를 원래 6시 투표가 마감되면 바로 발표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7시 반이 돼야 나옵니다. 이것도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전 2017년 대선 때는 밤 11시쯤에 윤곽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번은 그거보다는 늦어지겠죠. 이런 정도입니다. 자, 주진희 기자. 일단 당선자 윤곽. 지금 각 정당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몇 시쯤 나오는 걸로 보십니까? 기사에는 뭐 이르면 오전 새벽 1시겠죠. 예. 네, 새벽 1시로 나와 있지만 사실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가 1시 있어요. 이후로 갈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기사에도 또 뒤에 부분 나와 있는데 그 확진자가 7시 반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예. 투표권을 보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투표소에 도착한 확진자가 좀 늦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6시까지 일반 투표자들이 투표를 마치지 못하면 6시가 넘어서까지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혼선이 꼬이지 않기 위해서 확진자들은 또 대기했다가 뒤늦게 시작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 투표도 마무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예. 높고 개표도 좀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오전 1시가 아니라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또 투표 동료 관련 어떤 입장 표명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 윤호중 뭐 간단하게 하고 끝나고 갔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제 투표 좀 많이 해주세요. 지금 사실은 오늘 투표 당일이기 때문에요. 어떤 후보나 어떤 정당도 뭐 이렇게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투표 많이 해주세요.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좀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자, 주진희 기자. 일단 그럼 예상보다 늦을 수 있다. 1시를 넘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대선도 역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제 지상파 방송 3사가 뭐 준비 중인데요, 지금. 그런데 좀 생각이 드는 게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출구조사는 사전 투표가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정확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각 방송사가 이제 사전 투표를 집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출구 조사를 하면서 사전 당선자를 예측하는 방송사가 있고요. 예. 그게 아니라 이제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서 투표한 사람에 한해서 투표 여부나 혹은 지지하는 후보를 물어보는 방식도 있는데요. 만약에 지상파 3사가 전자와 같이 출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전과 같이 한다면은 아무래도 37%에 가까운 사전 투표자들은 포함이 되지 않겠죠. 아무래도 자료를 좀 받아서 뭔가 보정 작업을 거치겠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정확할까? 이것도 좀 사실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데 투표가 7시 반에 끝나면 숫자가 공개가 돼요. 이거다. 근데 과연 이거하고 실제 결과가 맞을 것인가? 다를 것인가? 이게 또 과거에도 보면은요. 어떤 결과 예측치하고 안 맞으면 이게 여러 가지 그 위에 뒷말 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좀 더 지켜보고 실제 당선자가 확정이 될 때까지 지켜봐야 할 정도로 초접전 대선이기 때문에 출구조사만으로는 단정 짓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님, 오늘 당에서는 당선자 뭐 몇 시쯤이면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사실 예측하기 되게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 확진자분들까지 다 투표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투표함 또 이동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관위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개표하기 전에 그 절차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면밀하게 관리 감독을 하시는 걸 좀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개표 상황이 조금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언론 보도에도 나오지만 빠르면 자정이지만 그래도 넘겨서 내일 오전 중에 이른 오전 새벽 1-2시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게 나를 넘겨서 뭘 보셔야지 누가 됐구나 이걸 아실 수 있는 상황이는 거. 통상 과거에는 12시 전에 대충 이게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승복 선언도 나오고 뭐 어떤 발언도 나오기 하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자정 전에 주무실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선거 결과를 보시려면 일단은요 지금으로서는요 나를 넘기시는 상황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비슷합니까 지금? 알 수 없답니까 지금? 그렇죠. 만약에 개표를 시작을 했는데 접전 상황으로 가면은 1시, 2시에 안 될 수도 있고요. 더 늘어질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출구조사에 아까 금방 신뢰성 문제가 있었는데 물론 보정을 한다고는 해요. 사전투표가 이렇게 3분의 1을 넘어서는 상황. 지금 최종이 어떻게 될지는 물론 정확히 모르지만은 3분의 1을 지금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과연 보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보정을 뭐 10,000명 정도를 한다는 얘기를 여론조사 회사 측으로부터 들었는데요. 그걸로 보정이 과연 완전히 될 수 있는 것이냐. 만약에 출구조사가 접전으로 나타난다면은 그건 뭐 한참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충의 감이 들어서서 뭐 확정이라는 그런 이제 수준이 가는 때가 있거든요. 그 수준이 그러면 1-2시에 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게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전망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대급 사전투표율까지 나오면서 이게 각 언론들이요. 이걸 이른바 이제 얼마나 잘 맞출까 이런 거를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아주 좀 험난한 상황입니다. 지금요. 자, 기사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금 사전투표 얘기하면서 이제 중앙선거 관련의 얘기를 좀 계속 꺼냈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이 어제 기자들 앞에 서서 사과 회견을 했어요. 뭐 문제 지적을 엄청나게 받은 거 아닙니까? 자, 기사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선관위원장 투표 혼란 죄송합니다. 근데 이 기사는 뒷북 사과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야당은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대선 끝나면 책임지고 사퇴하세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반응입니다. 좀 더 보죠. 이 기사도 전체적으로 보면 좀 비판적이에요. 제목에 뒷북 들어가 있죠. 여기도 보시면 거취 언급 없이 대국민 담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거취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세요라는 질문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전투표 미흡한 준비 책임 통감한다. 확진자 투표 개표 차질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연일 사퇴 촉구하고 있어요. 여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개표 전에 거취 표명하라.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선거관리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확진자 및 격리자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하여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심기일전하여 모든 유권자가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였고 투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박봉건 위원께서는 이 선거관리위원장 뭐 거취 얘기를 야당에서 계속 꺼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좀 혼란과 불편을 이야기했는데 예. 그 수준이 아니고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단순한 일은 사과를 끝낼 사안은 전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선관의 존재 의의를 묻게 하는 일이었는데 예.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오늘 34만 명이 발생을 했고 지금 500만 명 이상 전 국민의 10% 이상이 지금 확진이 됐고 최근 열흘간 따지면 한 20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예. 준비를 했어야 했죠. 이런 문제도 문제지만은 뭐 소쿠리 뭐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어가지고 선거를 했다는 자체는 진짜 이거는 우리의 민주화를 이룬 87년도 직선제 이후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소쿠리 투표라는 이 표현이 언론에 등장했는데 이게 아주 뭐랄까요. 너무 좀 뭔가 단적으로 그걸 표현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좀 꺼내셨어요. 그렇죠. 직접 투표랄지 비밀 투표라는 선거의 대원칙도 훼손됐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날 확진자가 찾아오셔가지고 예. 투표 용지를 받았는데 예. 자기가 직접 투표할 수 없다는 걸 알고서 항의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분들은 본투표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몇 분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단 한 명의 국민이라 참정권 훼손되면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당연히 노정희 위원장은 예. 사퇴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예. 지금 이 사퇴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대법관 하고 계시는데 이런 그 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선거 관리조차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대법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미연주 전 의원님. 이번 그 사전투표에서의 이 문제는요. 예. 이거는 국민의힘만 분노할 일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사퇴를 요구했어야 되는 사안인데 민주당이 오히려 비판은 하지만 뜨뜻미지근하게 비판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현장에서 정말 단 1분이라도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선관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걸 주민들이 직접 관리를 하시려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주민들이 그 현장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직접 제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실 선거는 정말 이 정부의 무능 그 이상을 넘어서는 문제라서 전 저때 기자회견 하셨을 때 그때 사퇴 표명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때 예. 아무런 표명 없이 예. 무책임하게 영혼 없는 사과다라는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발언기 요청하셨는데 지금 신경민 전 의원님, 그다음에 박봉건 의원 요 순서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신경민 전 의원님. 조사해야죠. 지금 뭐 오늘이 이 대선 날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지만 바로 예. 즉각 조사해서 책임 규명하고 노 위원장은 물론 포함해서요. 책임져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이 지금 선관위라는 게 사실은 사원 조직이거든요. 253개 지역구까지 다 포함을 하면 선관위원장이 253명이 대부분이 다 판사죠. 예. 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하게 돼 있고 판사가 하고 선관위원은 지역의 유지들이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위원이고요. 그 밑에 선관위 이제 행정을 맡고 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있고 그 밑에 손발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죠. 근데 이번에 보면은 2021년, 2022년 해가지고 코로나 상황에서 이미 선거를 2번 했습니다. 그것도 큰 지역에서 한 경험이 있고 이처럼 폭증하는 환자 수는 물론 아니었지만은 충분히 경험이 있고 사전 예고가 있었는데 결국은 선관위 공무원들 중에 고위직과 선관위원들이 이걸 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책임져야 되고 소쿠리 그 투표도 문제지만 실제 더 큰 문제는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교부했다는 건 문제고요. 그다음에 보관을 한 겁니다. 보관을 CCTV를 막은 상태에서 보관한 거요.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 부실에 대해서 조사해서 노 위원장뿐만 아니고 문제되는 게 있으면 다 책임지고 이 선관위 조직도 손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사태 이게 아니라 뭔가 철저하게 다 알아내야 된다, 지금 파악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박봉건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선거 관리 부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런 선거 관리 부실로 인해서 만약 지금 오늘 대선 결과가 초박빙으로 결론났을 때 그러면 선거 부정을 이야기하면서 선거 불복하는 혹시라도 대선 뒤에 그런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또 세력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혼란스러운 이 나라에서 분열과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선관위 이번에 철저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일은 벌어졌고요. 이제 수습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이 남아 있긴 합니다, 지금요. 자, 다음은요. 이번 대선 뭐 역대급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역대급 네거티브였다. 이런 평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모습들 대선 기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안병욱 기자가 리포트로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15일부터 난타전이 시작됐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아있는 소가죽을 벗기는 구판에 윤석열 후보 부부가 연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캠프 관계자가 윤 후보를 저주하기 위한 무속의식을 치렀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TV토론에서는 가족 관련 의혹과 대장동 녹취록까지 언급되면서 공격 수위가 거세졌습니다. 지금 언론에 뭐 연일 나오는 경기지사 그 법카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그 뭐 말씀을 안 하시네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거리 유세에서도 상대방을 향한 맹공이 펼쳐졌고 경제가 망하는 걸 보려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걸 보려면 누구를 선택합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치 초심자라 러시아를 자극해서 마지막 TV토론에서도 네거티브는 계속됐습니다. 또 딸이 보는 앞에서 그 엄마를 회칼로 난자해서 살해한 흉악범을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그 변호를 하셨는데 여야는 국회에서 각 후보의 병역 면제 사유가 의심스럽다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대선 후보 홍보 현수막에도 상대방을 향한 네거티브 문구가 인용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쌓이게 했습니다. 네거티브 가열로 수사기관의 수많은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네거티브 후폭풍은 대선 이후에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이 시각 선거 상황실입니다. 선영 아나운서 혹시 투표하셨나요? 네, 저는 사전 투표했습니다. 투표하셨나요? 저 아직 못해서 방송 마치고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시청자 여러분 중에 투표 안 하신 분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 투표를 확인하시고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 MBN이 나는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전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이 시각 전국 투표율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로나19로 우리 상인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처럼 싱싱한 대한민국에 투표합시다. 네, 서울의 투표율 보시죠. 11.2%입니다.
네, 택시기사님이네요. 8년 동안 교통정리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에 투표합니다. 경기 투표율입니다. 12.6%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달려오는 분들입니다. 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에 투표합니다. 안전! 인천 투표율 보겠습니다. 11.6%. 돼지국밥을 세계적인 음식으로 만들겠다는 박동일 사장님. 저도 부산에 가면 돼지국밥 꼭 먹습니다. 돼지국밥 한 그릇 잡수시고 부산 경제 살려주이소. 부산 투표율입니다. 지금 이 시각 11.3%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얀 방호복을 입은 백의의 천사. 아니 바이러스에 맞서는 백의의 전사입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울산 투표율 12.1%입니다. 경남 마산에서 55년 동안 무료 예식장을 운영하고 계신 백낙삼 어르신입니다.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지금 이 시각 경남 투표율은요 12.2% 보이고 있습니다. 속재료 아낌없이 넣고 참기름 찹찹. 대구 서문시장 김밥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김밥처럼 속이 꽉 찬 대통령에게 투표합시다. 네, 대구의 투표율입니다. 13.8%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하면 과메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성 가득 과메기 한 점 딱 하고 싶네요. 저희 상인들 근심 걱정 없게 하는 대통령이 한 표 투표합니다. 경북 투표율입니다. 11.7% 보이고 있습니다. 대를 잇는 손맛, 광주 떡갈비 골목인데요. 냄새 맡으면 그냥 못 지나칠 것 같은데요. 떡갈비처럼 국민 모두가 좋아하실 수 있는 대통령에게 투표합시다. 네, 광주 투표율 확인해 봅니다. 9.3%. 밥 한 공기에 갓김치 딱 올리면 이게 바로 여수의 맛이죠. 한 번만 먹고는 못 배깁니다. 여수 갓김치 사랑해 주세요. 오늘 투표합시다. 지금 이 시각 전남 투표율입니다. 9.5%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날개 없는 천사 두 분을 소개합니다. 13년째 장애수당을 아껴서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계시대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대한민국에 투표합시다. 네, 전국 투표율 보시죠. 9.8%입니다. 후루룩 후루룩 칼국수 하나면 추운 날씨도 끄떡없습니다. 속까지 따뜻해지는 칼국수 어떠세요? 시원한 칼국수, 시원한 대통령 꼭 투표합시다. 지금 이 시각 대전 투표율입니다. 12% 보이고 있습니다. 향긋한 봄 내음이 물씬. 봄봄봄 봄이 왔습니다. 달래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네요. 달래처럼 향기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투표합시다. 네, 충남 투표율입니다. 12.2%. 호랑이보다 무서운 곶감입니다. 30년째 감사랑에 빠지셨다고 하네요. 오늘 대통령 누굴 찍을지 감 잡았나요? 난 감 잡았지요. 감 잡히셨나요? 충북 투표율입니다. 11.9%. 지글지글 기름이 호떡. 아무리 뜨거워도 참을 수 없는 맛이죠. 그래도 잘 불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투표 얼른 하시고 맛있는 호떡이 있는 전통시장으로 찾아오세요. 네, 세종의 투표율 확인해 봅니다. 10.4%. 푸짐하고 쫄깃한 칼국수 어떠신가요? 여기에 또 부부의 사랑까지 더해지니 최고의 한 끼입니다. 칼국수처럼 얼큰하고 시원한 나라 만들어줄 대통령에게 투표합시다. 지금 이 시각 강원 투표율입니다. 11.5%. 후식은 새콤달콤 감귤이 제격이죠. 요즘은 천혜향이 제철이래요. 감귤처럼 싱싱하고 달콤한 대한민국의 투표업소에 네, 제주의 투표율 보겠습니다. 12.9%입니다. 수많은 상패와 트로피의 주인공 과연 누굴까요? 많은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마라톤 영웅 이봉주 선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전국 투표율입니다. 11.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의 투표율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시민들이 희망을 담아서 띄우는 종이 비행기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대통령이 꼭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려면 투표를 해야겠죠? 얼른 투표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투표율을 확인해 봤는데요. 앞서서 10시 전에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했었는데 그때하고 비슷한 흐름이죠. 5년 전과 조금 낮습니다. 이것이 사전 투표를 워낙 많은 분들이 하셔서 오늘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는 건지 아니면요. 앞서서 영상으로 좀 전해드렸죠. 그동안 대선 과정 너무 극한의 네거티브로 갔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준 건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오늘 밤 상황 그리고 내일 오전 이 시간 정도면요. 명확하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어제 각 정당들이요. 투표를 호소하면서 어제까지 대선 상황에 대해서 판세 분석한 내용들을 좀 내놨거든요. 오늘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 보면은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요. 수천 표 차 승부다. 요거 모른다. 초박빙이다. 그러니까 많이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요. 10%포인트 앞선다. 이렇게 주장을 내놨어요. 여기는 압승 기대감, 초박빙 평가. 좀 더 보죠. 여기 보면 이재명 딱 3표 부족할 수도 있다. 굉장히 근소한 차이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게 결국은 한 2.5%포인트 차 정도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합니다. 반면에요.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에서는요. 단일화,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뭔가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평가를 하면서 무슨 두 자릿수, 10%포인트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꺼냈습니다. 어제. 자, 그럼요. 어제 민주당, 국민의힘 어떤 얘기를 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5% 정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저의 예측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막판 상승세가 아주 뚜렷합니다.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무래도 막판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기 때문에 이것의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은 저희 후보가 그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조사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5에서 8% 정도 사이에 이제 좀 지지율 격차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나중에 이제 그때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제 결국 그 투표 성향을 정하게 되면은 많게는 한 10%까지 차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을 좀 한참 진행 중인데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지금 10시 28분 지나고 있어요.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자, 신경미 전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긴다. 그런데 뭐 적게는 1.5 아니면 좀 2.5%포인트 이 정도 차이로 이긴다. 박빙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근거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어제 그런 판세 분석이 나왔어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두어 가지 있어요. 이제 각 정당의 그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쭉 하잖아요. 뭔가 좀 알아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3월 3일 이후에는 여론조사 회사들도 하기는 하는데 그걸 이제 공표는 못하고 물론 그게 돌아다니죠.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요청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크게 보면 각 당의 자체 여론조사. 그러니까 민주정책연구원에서 하는 여론조사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언론사하고 연결이 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충 크게 보면은 2가지 내지는 3가지 종류의 여론조사 결과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 숫자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걸 보고 기자회견에 기초 자료로 삼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당 자체적으로 분석을 좀 하는 겁니까? 네, 물론이죠. 그래 뭐 그런 거 하는 게 정당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민주정책연구원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3월 3, 4, 5, 6, 7 이렇게 가면서
그 뭔가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그거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는 거기에 두고 뭔가를 뭐 구체적으로 1.5, 2.5포인트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민윤주 전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좀 많이 불렀어요, 지금. 근거가 뭡니까, 그건? 우선 여론조사 공포 기간 전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5%를 넘는 선으로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왔죠. 뭐 국민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이후에도 조사를 통해서는 안정적으로 한 5%에서 7% 정도는 이 차이를 격차를 벌이는 걸로 나오는데요. 문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기점으로 이제 그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표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가느냐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데 안철수 후보가 합류를 하루 이틀 정도 늦게는 했지만 그 지지층에게 호소를 했고요. 그리고 합류한 이후에는 굉장히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세 활동을 통해서도요. 그리고 그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도 상당 부분은 이 정권 교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본투표나 사전투표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를 했을 경우에 맥시멈으로 10% 차이는 충분히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두 분 좀 말씀하셨는데요. 어제까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 정당의 그냥 각자 분석 내용입니다. 뭐 오늘은요, 뭐 이런 거 감안하실 게 아니고요. 마음속으로 유권자 개개인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투표를 하시는 날입니다. 자, 다음은요. 대선 후보들의 부인 얘기 오늘도 빠지지 않고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있습니다, 지금요. 여야 후보들 마지막 날까지 안 보였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김혜경 법카, 김건희 허위 이력. 이렇게 뒤에 이렇게 붙네요, 설명이. 사과 회견한 뒤는 공개 활동 없었다. 양측 모두 개표 상황실에 올지 이것도 미정이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요. 과거 영상입니다. 두 후보의 부인들이 사과 회견을 각각 했거든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이런 회견을 한 뒤에 이제 모습이 공식적으로 없었던 거죠. 자, 주진희 기자. 지금 두 후보, 이재명, 윤석열 후보, 지금으로서는 두 후보 중에 한 분이 당선될 게 유력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후보의 부인이 대통령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이른바 청와대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이라는 게 또 공식적으로 있거든요. 이 향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향후 두 분이 어떤 행보를 걸을지는 오늘 개표 상황실에 두 분이 나타날지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미정이라고 지금 설명도 돼 있는데. 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오후 4시에 일단 투표 예정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기자들에게 어떤 발언을 할지 어떤 그러네요. 메시지를 보낼지가 일단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관심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거를 보고 이후에 모습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선 개표 상황실에 과연 부인들이 등장할 것인가? 이거부터 좀 따져봐야 된다. 박봉건 의원님, 이거 대선 뒤 누군가 한 분은 대통령의 부인이 됩니다. 청와대에 입성합니다. 그 이후의 활동,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선이 마무리되면 아마 보다 본격적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대통령 배우자고 공식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뭐 영부인이라는 역할이 어떤 개인적 성향이
많이 좌우하거든요. 조용히 하시는 분이 계시고 요즘에 뭐 앞에- 영부의한 표현을 좀 잘 안 그렇죠. 쓰기도 하지만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예. 앞에 나서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당분간 자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지만 공식 활동은 재개하시겠죠. 대신 한 가지 이 두 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어차피 예. 수사기관에 의해서 엄중하게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뭐 대선 이후에 또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탈법 불법이 있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아무튼 이 사안도 참 과거 대선하고 다른 모습입니다. 복잡했습니다. 그동안요. 자, 시간이 뭐 대략 한 1분여 남았는데요. 기사, 일반 기사, 그러니까 대선 기사가 아닌 다른 기사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대선 기사만 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기사 좀 준비했습니다. 자, 하루 확진 30만 명도 넘었다. 그렇습니다. 이거 가장 많은 숫자를 오늘 기록을 했어요. 대선 당일입니다, 오늘이요. 누적 500만 명 돌파. 오늘 이제 확진 이거 통보되신 분들 오늘 투표가 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다 준비하셔야겠어요. 위중증 2달 만에 1000명대로 올라섰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작년 연말 병상대란 재발 우려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2000명까지는 여력이 있다. 이런 말이지만 전문가들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을 다룬 기사예요. 러시아 뒤높은 섬뜩한 제트. 제트요, 제트. 이 제트라는 게요. 이게 러시아 말로 뭐 승리를 위한 이거의 첫 글자가 제트래요. 러시아 그 단어에. 근데 이렇게 보면 거리에 이렇게 뭐가 써 있고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티샷에 새기고 이런 퍼포먼스들이 있고 이 전차에 제트라고 표시돼 있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약간 너무 전쟁. 우크라이나 분들이 이걸 보면 섬뜩하다는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치 문양처럼 친푸틴을 상징한다. 아동 암 환자까지 선제를 동원하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선 특보로 전해드린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